제가 현역으로 군대, 제가 해병대 대령 출신인데,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는 군사력이라든지 군사력 규모 어떤 정도가 세계에서 뭐 10등, 12등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세계 6등입니다. 6등. 굉장한 국가가 됐어요. 그래 이런 터무니한 짓은 우리가 오늘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뭐 자유일보든 자유통일당이든지 1000만 명 서명운동으로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데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정말 그 통상 학술적인 논문이 약 한 25페이지 정도로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김교 교수께서 약 40페이지에 달하는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주요 요직에 있던 증언까지를 해가지고 아주 학술적이면서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시정 토론을 진행을 할 겁니다. 공명하신 분은 잠깐 좀 일어나셔서 목례로 총중에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황금선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은 육군성원학교 졸업하시고 일산에 있는 제1사단장, 또 그것도 일산에 또 그 1군단장. 그래서 아주 북한이 우리 서울을 공격하면 1사단과 1군단이 제1번 접근로입니다. 그리 공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켰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누구도 잘 아는. 그리고 평화유지군으로 해서 자이튼 부대장도 했고요. 합참 작전본부장도 하시고, 그리고 전향 후에는 원광대학교하고 경희대학에서 군사분야 강의를 맡아 있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차동길 해병대 장군님이십니다. 차동길 장군님께서는 해군생활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포병병과에서 포병 여단장을 했고, 해병대 육군으로 가면 해병대 훈련 소장 장군이시기도 했고요. 이제 박사는 경기대학교 정신전문대학의 북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경기대학교, 단국대학교 등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지금은 한국통일연구원에서 전임교수직을 하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방송과 기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천대학교 김강영 박사. 김 박사께서는 순수 민간인 교수인데 우리 군인 못지않게 군사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군사 분야로 책을 많이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학사부터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천대학교 경기대 교수,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 자문위원, 해군, 해병대 발전연구위원 등 해서 군사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지금은 이제 대전에서 조화정치연구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자분께서는 약 한 15분 정도, 10분 정도 코멘트와 질문 정도로 이어지고요. 혹시 마치게 되면 우리 청중에게 질의응답 말씀드리는 시간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우선 홍 장관님 시작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 토론자로 뒤늦게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오기 전에 미리 발표하시는 발표자 토론자들 올려주신 이 책자를 잘 읽고 왔습니다. 정말 우리 김교 교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후배 중에 한 명이고, 또 대령 때 함께 신앙생활도 하고 한 부대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주 품성도 능력도 잘 압니다. 누구 9.15 군사 합의에 대해서 잘 깊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두 분의 토론자 박사님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또 깊이 있는 토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왜 뒤늦게 합류 제안을 받고 제가 했냐면 저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군사 합의서가 잘못됐다. 정말 이적 행위다. 말할 것도 없이 지난 5년간 이것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가 막혔고 실제로 기동훈련 포사격도 못해서 정말 우리 군으로 봐서는 수치스러운 기간을 보냈다고 저는 봉사합니다. 그래서 이 군사 합의가 당장 폐기 선언을 해도 좋고 이제 우리가 폐기 안 되더라도 한 번이라도 더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자연적으로 저는 사문화됐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좀 제언을 하고 우리 귀한 박사님들이 또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참고해 주십사 하고 감히 요청드리는 것은 조금 이런 방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김영삼 대통령 때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 클린턴이 북한이 핵 공장을 처음 막 실험을 걸 때에 이거 타격하겠다, 폭격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영삼 대통령이 날렸습니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동족이 동맹보다 강하다. 여러분 그때 만약에 클린턴 대통령 정부에서 북폭을 해가지고 핵 공장을 파괴하고 또 앞으로 이런 것도 하면 또 폭격한다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이런 핵의 위협 아래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전 세계의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통찰력이 없는 대통령을 가진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참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왜 군에서 이런 일들을 끝까지 지적하고 극복해야 된다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대통령한테 과연 건의를 한 흔적이 있느냐, 건의 한번 못하고 따라갔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은 우리 역대 정부, 좌파 정부에서 돈을 가져다주고 그 돈으로 한 겁니다. 이것도 세계 역사상 대치하고 있는 적대 국가에서 돈을 줘서 그것으로 만들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싱글로브 소장 기억하십니까? 여기 우리 남자분들이나 국민들이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유엔사 참모장을 했습니다. 빌 클린턴이 42대 대통령인데 그 앞에 41대 대통령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지미 카터.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되자 주한미군 철수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때 우리 군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조치조차 못하고 대응도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엔사 참모장을 했던 싱글로브 소장이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 반발을 했습니다. 결국은 카터 대통령에 의해서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고 유엔사 참모장에서 보직 해임이 되고 한국으로 갔다가 결국은 전역했습니다. 그때까지 경력이나 기록을 볼 때 이 사람은 3스타, 4스타가 되고도 남을 부릅니다. 올 1월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위중하시다 하니까 여러 관심 있는 분들이 가서 찾아뵙습니다. 왜 당신은 별 하나 더 달고 둘 더 다는 것을 포기했느냐? 왜 그렇게 맞서왔느냐? 이때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별 하나나 두 개를 더 다는 건 그거하고 전쟁이 나서 한국에서 전쟁이 나서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는 것하고 언제 중요하냐?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여기서 뭐 하시는 분 하시면 전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군 강의 하겠습니다. 세계사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대학원에서 리더십 강의를 거의 한 8년간 했습니다. 하면서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와서 제가 군 출신으로 아주 뭐라 할까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군은 왜 이렇게 나약하냐? 왜 싱글로우 같은 사람이 없느냐? 그때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할 때 군은 어떻게 했느냐? 군 친구들은 뭐 했냐? 클린턴이 북폭 제안했을 때 왜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때 장관 누구였냐?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저는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꼭 참석해서 내가 이야기를 좀 제안을 하고 우리 여기 계신 박사님들하고 또 우리 좌장 역할을 하시는 교수님하고 군의 선배시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군사 합의가 잘못됐고 이거 폐기하는 거 당연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 자세한 분석 결과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시는지 보면은 아까 우리 또 말씀하셨지만은 너무 걱정하실 수 없습니다. 재래식 군사력으로 전쟁을 하면은 뭐 우리가 이 군사 합의 때문에 망가진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넉넉하게 이깁니다. 저는 평생을 군에 있을 때는 군의 요직을 지나면서 북한하고의 전쟁에 저는 그냥 파이터입니다. 저는 학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싸워 이겼느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하면은 북한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제 머릿속에도 지금 작계가 제가 연합사에 있을 때 만든 작계 그렇게 크게 변동되지 않습니다. 저는 군 단위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위기 상황이 고조될 때 어떻게 또 진행이 되면 어떻게 돼? 거의 분단위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이깁니다. 그런데 북한이 어이없게도 우리 역대 좌파 대통령 때문에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핵을 우리 헌법에 해당되는 것에 보유했다는 것을 이미 확인하고 확정하고 이걸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군에서 이제 싱글로버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군의 현역 중에서 왜 저 9.19 합의할 때
국방장관이 가서 과연 군의 모든 절차를 거쳐서 이거 알겠습니다 했냐 아니면 혼자서 끽소리를 못하고 했느냐. 지금 그분은 우리 지금 장군들 세계에서 저명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국방장관이 되든지 간에 그분을 위해서 이런 절차와 시스템을 갖춰서 좌파 운동권 정부 대통령이라 해서 함부로 이런 결정을 못 내리도록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우리 박사님, 또 우리 김영기 선배님, 또 지금 국방대학원에서 계속 계시니까 영향력이 크신 분들입니다. 우리 저기 토론 박사님들도 앞으로 우리 군이 국방부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도 시뮬러브 같은 내가 죽어서 나라 살릴 수 있다면 죽겠다는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 개인적인 독단에 의해서 무식함에 의해서 용기가 없어서 이런 이국적인 것을 하는데 따라가는 이런 분들이 안 나오도록 우리가 좀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삼성 장군이신데 여러분들에게 아주 명확한 대답을 주었죠. 오늘 우리 세미나에 많이 제가 여기서 보니까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나 종교에서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계셔야지 교회가 많이 부흥하죠. 남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말씀한 것을 잘 들으셨죠? 이것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 교회부터 가족부터 전파를 해서 이거 폐기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해야 됩니다. 다음은 해병대 차동길 장로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동길입니다. 제가 토론문으로 쓴 것은 이 책자의 55쪽부터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라는 상황이 참 묘하게도 이 9.19 남북 군사 합의 실효성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정말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교인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 전쟁터에 계신 분들은 정말 지옥 같은 거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참 이런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기호 교수님의 발제는 9.19 남북 군사합의 문제점과 폐기 이유를 가지고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교수님께서는 순수한 군사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폐기라는 단어적 의미는 전제가 있습니다. 상대가 파기했을 때 폐기합니다. 결국 폐기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뭐냐? 북한이 먼저 파기했기 때문에 라는 논리의 수립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김 교수님께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문제입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선언한 평양 공동선언문 1조 2항에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남북군사합의서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까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구성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왜 구성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김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합의를 우리가 폐기를 하든 파기를 하든 효력 정지를 하든 했을 때 예상되는 북한의 행동과 우리에게 미칠 군사적, 정치적 영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합의를 폐기, 파기, 효력 정지 하든 그 결정은 정치적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 영역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군사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토론도 순수한 군사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합의 내용 세부적인 것은 김기호 교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 한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쟁이 됐든 자그마한 전투가 됐든 그 전장의 원리는 내가 갖고 있는 전투력을 가장 크게 만들어서 극대화시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얼마나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느냐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시간과 공간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다만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승패의 관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9.19 남북 군사 합의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 치명적인 위험성이 뭐냐? 그 시간과 공간을 북한에게 유리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줬다는 데 있습니다. 보세요. 서해 완충 수역을 아까 덕적도까지 허용을 했죠. 이건 뭡니까? 서울의 옆구리를 열어줬습니다. 공동 유해 발굴한다는 명분으로 서부전선 DMZT 내에 지뢰 제거 및 도로를 뚫었어. 이거 유사시 기습 공격이 용이한 기동로로 제공하였습니다. 우리는 전혀 장애물로 여겼던 한강 주입 하구에 대한 수호 정보를 북한에 제공해 줬습니다. 전방의 GP를 제거해 줬고 군사 분계선 일대 상공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을 제한한 것 등 일련의 합의사항은 북한에게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전략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위험성입니다. 이 남북 군사 합의로 북한은 우리 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재래식 전투력을 보강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되었습니다. 종이 몇 장으로 우리 군의 전투력을 못 움직이게 묶어놓고 절대 무기인 핵무력을 강화해왔습니다. 그러면 당시 왜 군은 이런 합의에 서명한 것일까요? 문제를 알면서도 정치 권력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무능하거나 군이 절대적 평화주의자들이라서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적극 찬성한 것일까요? 김일성이 6.25 남침을 해왔을 때 메가더 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6.25 남침은 외교관이 군사적 판단을 함으로써 김일성에게 남침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거는 당시 한국군이 전력 증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무부가 계속 거부해왔던 것을 두고 한 말이었어요. 그럼 남북 군사 합의는 정치가가 군사적 판단을 한 것이냐?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결심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군사적 판단을 했는지 여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군사 전문 집단이 군사적 판단을 하는 것이 필수인데 아쉽게도 합의 과정에서 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민군 관계 이론과 정치라는 책을 쓰신 샤무엘 헌팅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장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군 지휘관은 군사적 판단이 정치적 편의에 따라 그릇되는 것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 아울러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국가 간 약속은 안보적 관점에서 심사숙고하여 필요하다면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 아까 홍 장군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군사적 판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정치적 결정을 허용했다면 당시의 장군들은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는 방식으로 뜻을 굽히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국방장관을 지낸 미 해병대 대장 출신 매티스 장관 기억하시죠? 이분은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 문제를 두고 대통령이 동맹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항의성으로 스스로 사임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민 통치자에게 군사적 판단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저는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보면서 군의 정치화가 쿠데타만큼이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쿠데타가 우측의 끄트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좌측의 끄트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군의 정치화입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용기 있게 사임할 수도 없고 그냥 질질 끌려가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럼 합의는 그렇게 했다. 그럼 합의 이후에 지금까지 5년이 지났습니다. 합의 이행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책자 59쪽에 제가 도표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국방부가 국방백서에 실은 내용을 좀 최신화해서 제시했어요. 합의서에 제시된 과제 총 20개 과제 중에 6개가 완료되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협의 후 추진이거나 북한이 이미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협의 후 추진은 말이 그런 것이지 전혀 이행하지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합의 이행률이 고작 30%라면 이거는 처음부터 본질이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보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방장관이 밝힌 바에 의하면 남북군사 합의 이후 4년 동안 북한은 서북도서를 겨냥해서 100회 이상의 사격훈련을 감행했다라고 합니다. 북한의 전체 합의 위반 건수가 3,600건이 넘는다 그래요. 반면에 서북도서에 배치된 우리 해병대는 이 합의를 준수한답시고 매년 무려 130여 원을 돈을 써가면서 포를 화물선 바지선에 싣고 경상북도 포항까지 사격훈련을 한다고 1100km를 왕복해서 이동한다고 합니다. 전투력 공백을 메꾼다고 육지에 있는 부대가 또 바지선을 타고 들어가서 임시적으로 전개해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예산 낭비도 낭비지만 이동 과정에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해 왔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래야 하는 건가? 문재인 전 대통령 판문점 선언 5주년을 맞이한 연설에서 남북 군사 합의야말로 안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자평을 했다고 합니다. 남북 군사 합의에 찬성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북 군사 합의 이후에 남북 간의 충돌이 사라졌고 평화가 왔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대응했어야 할 일에 대응하지 않고 그것을 충돌이 사라진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성공단 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해수부 공무원 총살과 소각을 시키고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하고 아군 GP로 고사총 총격을 가해왔는데 이런 도발에 아무 대응도 못하면서 우리는 충돌이 없었다. 그래서 평화로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속아 웃을 일이죠. 이래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전협정으로 남북 기본 합의서도 지키지 않은 북한이 이걸 지킬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우리는 애초에 신뢰할 수 없는 상대와 합의한 것이고 합의를 통해 북한을 이롭게 해줬고 북한의 합의 위반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 23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남북 합의서 효력을 일부 정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 1월 4일 북한 무인기 침투 시에 또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한다면 합의서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의도적 반복적 합의 위반과 신뢰할 수 없는 도발적 행동은 남북관계의 중대한 변화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치적 영역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군사적 관점에서는 폐기해야 옳다고 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남북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 시에는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결연하고 단호한 의지가 긍정적 효과가 있겠지만 도발의 구실로 삼으려는 북한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좌파들이 윤석열 정부를 반평화 전쟁 세력으로 몰아갈 것이 뻔하다라는 정치적 부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북한이 도발하고 좌파들은 정부의 남북군사 합의 파기가 자초한 일이라고 선전선동하면서 민심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그런 견해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망설임이 오늘날 북한을 괴물로 만들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북한이 지키지 않아 사문화된 9.19 남북군사 합의서인 만큼 9.19 남북군사 합의의 문제점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는 선행 노력과 함께 대담한 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저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기 황 장로님부터 우리 해병대 장로님까지 우리 4명은 군발이 출신입니다. 요새 군발이들은 공부 많이 합니다. 다 박사고 뭐 다 그래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참 어려움이 많죠.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서해 5도에 있는 해병대가 그 표를 싣고 나가가지고 포항까지 가서 훈련을 해. 그게 무슨 불행인데.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하면 5.19 전에 9.19 군사 합의를 할 때 해병대 현직 해병대 사령관만 나는 그거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훌륭한 해병대가 좀 훌륭합니다. 이제는 이제 군발의 시대는 접고 민간인 교수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김광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해병대는 아니고 해군도 아니고 육군도 아니지만 공군 중위로 제대해서 그때 제가 군대 생활할 당시만 항상 지휘관 좌측 일보 뒤에서 우측 일보 뒤에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분 따라다니면서 가방 들고 그런 세대고 장군이 떴다 하면 동작금한 시대라 제가 군대 교육을 제대로 받고 또 그것이 실제 군사 분야 연구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보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성을 얘기할 때 산소론을 많이 얘기를 하고 조선 나이 같은 사람들이 또 보험론을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저는 뿌리론을 얘기했습니다. 뿌리는 앞으로 군사력은 국력이 커질수록 더 군사력이 커져야 된다. 그 이치에 맞고 이 사무정신이 더 투철해져야 되는 거지. 그게 뭐 화해 시대, 무슨 탈냉전 시대 이렇게 해서 무장 해제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좀 100kg가 넘어가니까 뚱뚱한데 저는 뚱뚱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드러운 살도 필요하지만 강한 그 뼈대가 받쳐질 때 그게 군사력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기본 발상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군에 계신 분만큼은 그렇게 여러 깊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마침 9.19 군사합의의 이행평가 및 향후과제라는 글을 군사합의 3년 뒤에 쓴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페이퍼에는 쓰지 않고 또 이 사회를 맡으신 김현기 교수님께서 질문할 거리를 좀 많이 해오라고 했는데 역시 적중하셨습니다. 이 차장군님이 하신 것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할 게 없어진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항상 어디 가든 28번으로 내세우는 게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두루뭉술하게 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미사려고를 동원해서 부드럽게만 했지 그게 달라진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 북한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선남조선 혁명 후 공산화 통일 하도 많이 들어봐서 그래서 이제 조카 통일을 이렇게 공산화 통일 이렇게 하는데 그 논리가 달라진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탈북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북한과 관련해서 달라진 오가작 통제 이런 게 적용하냐? 정확하게 적용. 지금도 엄격하게 수상하는 것을 봤는데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한 가족이라도 5가족이 똑같이 동시에 비밀을 지키면 모르거니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외부를 할 때는 4가족은 다 불이익을 받게 된 오가작 통제가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엊그제 들었습니다. 제가 안보 견학 가가지고 이 탈북하신 분한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오늘 발표해 주신 이 분야의 대가십니다만 김기호 교수님의 발표를 듣게 되고 직접 여기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보게 되어서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글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좀 안 알려진 것들도 많아요. 아까 덕적도 문제랄지 또 당시에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불리한 거라고 했으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학자들도 그러고 이건 너무했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분도 적었고 또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참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겼고 지금부터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저는 여기 논문 쓸 때 제가 긍정적 고무적인 측면도 보자 또 부정적인 측면도 찾아보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긍정적 고무적 측면은 남북 정상합의의 상징적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썼고 정전협정 정신에 기초한 군인 합의다. 이것은 이제 미국 허락을 어느 정도 받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는데 사실 신뢰 구축을 위한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신뢰 구축은 결과지 신뢰 구축을 위해서 미리 앞당겨서 한다는 것은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적 통제라고 하는 것은 신뢰 구축을 지나서 그냥 건너뛰어서 잘할 걸로 믿고 했다가서는 나중에 낭패를 보는 통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제가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고, 또 부정적 미흡한 측면은 뭐냐? 북측의 지나친 양보, 이 안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북측의 지나친 양보로 인한 우리 안보 태세를 약화시켰다. 제가 그렇게 썼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의 정면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 국방백서에 보면은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 사례 해가지고 17가지를 이렇게 잘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 이후에 한번 요 사례들을 갖다가 쭉 논문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더 명확하게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놓은 글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북한의 선별적 합의의 이행 형태. 북한은 지금까지 보면 불리형은 빠집니다. 화전 양면전 응수를 통해서 유리형면은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불리형면은 쑥 빠지고 또 가장 유리할 때 이제 합의도 도출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의의 정치적 고도의 노림수, 전략 전술로의 악용,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남 전략하고 그대로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균형 있게 본다고 쓴 건데 좀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썼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오늘 김기호 교수님이 지적한 것만큼은 통쾌하게 못 썼어요. 오늘 발표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참 이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위기였구나. 그건 지금도 그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안보는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심하다가 제가 분명히 어떤 병법에도 보면 겁먹지 마라 이런 것도 나오지만 또 겁을 안 먹어도 문제가 돼요.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마무리는 송량진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 고사에 보면은 송나라가 초나라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니까 옆에 작은 나라인 정나라를 갖다가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초나라는 이 정나라하고 연합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을 미리 건너서 송나라가 유리한 입장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송량 그 왕이 점잖은 척을 한 겁니다. 물속에 있을 때는 정정당당하게 싸워야지, 나와서 싸워야지, 그렇게 우리가 비겁하지 않다 하고 그때 당시에 충분히 이길 수도 있는데 초나라도 물리칠 수 있지 안 합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도 전력이 흩어진 상태에서 공격도 하도록 또 옆에 참모가 권하는데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도 이겼으면 역사에 그건 대단한 부분으로 기록될 겁니다. 그래서 송나라는 그 송량 왕이 다리에 부상을 입고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해서 이 송량지인 또 송량지인의 우 얘기가 저는 안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 자유라는 것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해겔의 그 변질법적 논리도 보면 절대정신인데 절대정신이 무엇을 위한 절대정신이야? 결국 자유사관입니다. 자유를 위한 절대정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패트릭 해리도 미 의회 연설에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이렇게 지금 자유 여신상도 그대로 미국이 오늘날 상징하듯이 이 자유의 중요성과 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맞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국가에서 이 통치하는 사람들,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유와 어떤 안보를 무시했다. 이건 큰일. 가장 중추적인 그런 두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너무 겸손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얼마
아마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혹시 그 뒤에 커피도 많이 준비됐는데 커피 좀 많이 드시고 또 좀 화장실이 급하신 분은 좀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부터는 이제 질문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김교각 우리가 지점 토론하고 그다음에 프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발표자께서 우리 지점 토론자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중선 장군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귀한 믿음의 장군님이십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좌파 정권이나 좌파 대통령이 와도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게 되지 않도록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나라 같은 정치 풍토에서는 좌파 정권이나 좌파 세력이 나오지 않아야지 되게 군인들은 가정도 있고 진급도 있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싱글러브 작품 같은 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저 일본 같은 거 할복 자살했는데 YS가 대통령 돼가지고 참모총장하고 국무사령관 보내놓고 놀랬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때부터 겁먹었는데 군인들 찍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반국가 세력 척결하는 적인데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현재 그 국제정치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 지금 내놓는 화두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감히 공격했고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까? 푸틴이 크림반도를 정복할 때 민주당 오바마 정권 때고요.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게 민주당 지금 바이든 86만 걸린 막 휘가닥하고 공격할 때는 미국이 바로 반 죽인다 그러면은 공격 못해요. 반 죽을 줄 알면은. 김정은이가 이제 고소받을 거야. 내가 공격해도 바이든이 어쩌지 못하겠지. 말로만 이렇게 하고. 야, 인도주의자면서 뭐 교전해라고 해라. 지금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고 다 철수하고 빠지고 그러는 때라 너도나도 지금 신센 놈이 먼저 점령하려고 해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잘했지만 북한에 뺏어가서 지금 크림반도에 있는 얄타에 거기 가서 끌려가서 회담을 적지에 가서 했기 때문에 우리 분단의 원인을 제공했어요. 아니 왜 평양에 가서 회담을 합니까? 선언을 하고 북한 애들은 저기 판문 6.25 정세력부터 개성에서 할 때 주변을 여기 주변을 애들이 총진 애들 막 총 빵빵 쐈어요. 그 판문 좀 내려왔거든요. 분리할 때는 우리 민족끼리. 네? 우리 민족을 제가 조선일보에 썼지만 우리 민족이라는 게 북한은 한민족이 아니에요. 김일성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동족이고 동맹보다 강하다. 이스라엘은요. 이라크 바그다드가 옛날 바벨론 포로 70년 했던 데 가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원수가 안 된다고 지중해를 돌아서 공군 전투기가 폭격해버렸어요. 이라크에 있는 원전도 폭격해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곳을 안 하는데 쟤는 반국가 세력이 뿌리를 특히 그 날이 언제냐? 총선 때 빨리 무장. 지금 왜 이거 못하고 있느냐? 한 달 전에 이런 포럼을 했는데 국민의힘 여기도 연구소에서 조사했는데 이거 파기하면 안 된다는 국민이 여론이 더 높아요. 이게 우리가 여기는 다 있으니까 저 올소하지만 제가 딴 데 가서 맞아 죽어요. 야, 이 금방 전대라도 좋냐고 쳐다보니 너무 좋은 얘기했어요. 아니 김효정이가 그래가지고 개성공단에 그 폭파했는데 그 무슨 송이인가 뭐가 하는 그 자식은 대포로 폭파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 아니 이런 썩빠진 놈들이 다 저 여의도에 가 있는데 이런 걸 가르치지 않으면은 시스템 해레비리 가져와도 안 돼요. 남북 군사 공동회의 왜 하냐면요. 아이고 살고 소대라가 알아서 시키는 대로 다 해주는데 뭘 해. 그냥 다 알아서 해는데 북한이 지금 우리가 쫙 하면 겁주려고 천안함 연평도 포격 그 김정은이가 왕수학자 할 때는 행군데 핵무기 있으니까 또 할 거예요. 얘네들 때 제가 지금 염려하는 건 우도예요. 소해 우도 중에 우도에는 민간인이 없어요. 군인만 있지. 그거 그냥 포격하면 잠깐이에요. 우도 그냥 가까워요. 그리고 뭐 오리발내면 걔가 특수하냐. 서해로 왔다 갔다 하면 배 하나 그냥 폭파시켜버리고 남쪽에서 그랬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서해안에 우리는 그 잠수함 못 온다 그랬잖아요. 남포항에서 잠수함 세대가 없어진 게 한명을 앞서 이 정보에서 딱 나왔었거든요. 겨울에 시래빙 손으로 얼음 깨는 훈련도 했어요. 서해안 폭발로 훈련하려고. 근데 우리는 뭐 그 북한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진리가 너희를 잘 펴나가는데 진실이고 진리고 다 필요 없어. 내 편은 옳고 네 편은 다 틀린가. 여기 뭐 개딸인가 뭔가 그런 말이 다 나오나. 그러니까 이제 방위가 군대를 제일 잘 알아요. 여기 장군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거 했던 사람이 민간인 학자예요. 평화대 무슨 군비통제관인가 뭔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군인 5개월만 했는데 군인들이 내가 누구한테 지금 소영 중령한테 얘기했더니 지금 그거 앞장서서 했는 게 있어. 청와대에 있다고 뭐 수방사령을 하고 별세계라고 나가는데 그 자식이 이번에 민주당 공천 받나 안 받나 보면 앞제비인지 아닌지 안 돼. 그래서 지켜 뿜뿌러지게 뚫어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볼 때 민주주의가 이게 큰 문제예요. 선거로 해서 결정하니까 아직도 국민들이 저 같은 사람들 모르니까 우리 김영림 교수님 참 제가 그동안에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이거 다 파야지. 이거 말고 더 이거 부속합의서 보면은 평화수역한다는 거 아예 서해를 내주는 거예요. 법주니까. 이런 거를 해놨는데 이게 사실 군인이 아닌 전문 군인이 아닌 민간 학자들은 한계가 많이 있어요. 제가 방송도 많이 나가는데 방위가 군대를 제일 많이 알아. 이게 그러니까 방위 출신이라 가지고 청와대 방위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명하고 뭐 합의를 쪽지가 놓치게 정진협도 하루아침에 무시한 애들인데 그러니까 얘들하고는 합의라는 게 한마디로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아니지 미친 개하고 뭐 종이로 합의하니까 그러니까 몽둥이로 뜨거운 맛을 봐서 깨끗하게 만들어 말이지 딱 해도 아까 보더니 김정은이 몇백 개 미사일을 폭발해서 죽을지 상태에 만들고 놓고 막 이래야 못하지 말로만 그러는 거 우리가 대한민국은 말로 안 되는 거 다 알아. 사실 한 가지 더 얘기를 마치면 지난번에 황봉서하고 김양곤이 죽은 놈 내려와서 우리 확성기 때문에 해당했잖아요. 박근혜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이제 확성기 때문에 해당한 게 아니라 김정은이가 2016년 통일대전 계획을 세우고 부대 기동을 시켜봤어. 그게 못 쓰는 부대들이 가다가 쓰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야 이거 가지고 큰일 났구나. 빨리 시간을 벌어야 돼. 빨리 가서 회담하려면 시간 버는 거야. 아까도 지금 18종에 있는 모든 전술행사에 군사 합의기관에 만들어 놓은 거야. 불리함은 손 내밀고 시간 벌고 유리함은 천안함 폭파하고 연평도 포획하고 이 정도만 해서 여러분이 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제 뭐 군사합의 문제는 이제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해결할 거고요. 한국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뭐 남북한 문제든지 중국 문제든지 만약에 이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 분명히 이깁니다. 이기는데 이제는 도기 체계가 많이 발달을 해서 우리도 많은 피해를 입고 전쟁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봤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무기를 사용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유럽 전체가 가지고 있는 탱크 장갑차 숫자하고 한국 우리가 갖고 있는 전차하고 장갑차 숫자 누가 많을까? 저희가 많습니다. 저희 전차가 3,500대 장갑차인데 다 합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도 무서워할 거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그 다음에 한국이야. 다만 전쟁을 하면 우리도 많은 피해가 있잖아요. 이게 1950년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 조금 좀 협상을 하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고 뭐 추가로 그러면 지금부터 방청객 쪽으로 뭐 질의응답 있으시면 명확하게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앞으로 나오시든지요. 좀 마이크가 없어서 잘 들릴지 그만큼 나오세요. 나오셔서 마이크 좀 누구한테 질문을 한다는 것도 좀 얘기하고 명확하게 주제만 설명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예, 전 국방대 교수 김충일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다른 포럼에서 언론이 호도한 그 군고 합의 이적성에 대해서 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내용으로 발표될까 이렇게 관심 갖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언론에 이렇게 호도한 문재인하고 그 당시 여러 언론기관에서 이 군고 합의가 잘 된 것이다 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홍보됐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서는 그 45%는 이게 잘 된 것이다. 그리고 41%는 폐기된다. 뭐 이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을까 하다가 이건 역사의 기록이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감히 이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그리고 김기호 우리 발제하신 그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쭉 발표하시면서 굉장히 분노도 하셨고 저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같이 쭉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으로서 국가 통치가 어디까지 적용될 것인가? 제가 읽다 보면은 제가 취급하지 못했던 이 서해의 이 평화수역 같은 것도 쭉 언급해 주셨는데 이건 분명히 이 간첩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여적죄는 당장 체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거를 통치행위라고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그 간첩죄로 이렇게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군사 분야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분은 뭐 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만 이 군사 분야에 대한 조언을 받지 못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이 발표에서 야 이건 간첩죄다 분명히 그러면 즉각 체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답변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아까 여기 나오셔서 자, 몇 가지 듣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산에서 온 조의상 목사입니다. 우리 김기호 교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하기 전에 얼만큼 준비를 하고서 이런 합의를 하게 됐는지, 과연 이게 제대로 준비가 돼서 검토가 된 상태에서 합의를 한 건지 아니면 졸속으로 한 건지, 지금 김기호 교수님의 그 발제를 들을 때 한 절반 정도는 조선일보가 상세하게 이렇게 보도한 내용들과 겹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내용들은 여기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의지라든지 그 시작이 어떻게 됐고 준비가 어떻게 됐고 결과가 이와 같이 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 건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는 무슨 기관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발표하신 분들, 질문하신 분 말씀도 그렇지만 국가가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를 적극화한다.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이미 벌어졌고, 지금 이 9.19 남북 군사 합의가 북한에서 계속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우리가 이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근데 그렇게 그 폐기를 할 수 있는 그 행정적 절차도 많이 힘듭니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책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예, 또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나오셔도. 앞으로 나오셔도. 우리 저 아름다운 여성분이 뭘 폭탄 발언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황준성 장관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항명하지 못하고 군사합의가 타당하다고 부하들에게 교육하던 지금의 수뇌부 장성들이 과연 대통령실과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지금 사실 궁금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한 분 또 있습니까? 예, 예, 나오세요. 이제 마지막 한 분만 더 받고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가 대의전 네트워크 융합기술 분과위원장 맡고 있는 김호진입니다. 공유경제연구소의 교육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아주 준비하시느냐고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한두 개는 앞에 하신 분들하고 좀 겹치는데 이거는 저도 계속 좀 궁금해 왔어요. 9.19 합의각서에 대해서 이 깡패 같은 놈들이 계속 자기네는 위반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 뭐 합의각서를 포기할 필요가 있나? 안 해도 되는데 뭐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이제 소가 뒷발질한다고 나도 뒷발질하는데 이런 원리에서 우리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꼭 합의각서 우리가 포기한다. 그리고 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꼭 되어야 될까? 이건 황 장관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은 그 그 가자 지구에 65km에 6m의 담을 쌓아갖고 했는데 요번에 그 모사드가 형편없이 저렇게 되고 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아마 우리도 그런 장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는 휴전선만 248km 정도 되고요. 150마일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바다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럼 휴전선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길어요. 긴데 저 사람들이 저 짐승만 못한 놈들이 갑자기 기습을 하면 우리 뭐 국정원이나 이런 데도 다 있겠지만 글쎄 모사드하고 어떻게 비교될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과연 이게 기습했을 때 우리가 그만큼 피해를 안 당할까? 그리고 앞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5분 다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9.19 합의각서에서 아까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고 휴전선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학을 한 사람으로서 과연 현재 앞에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갖고 그런 물리적인 방법으로 저걸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차후 우리의 방위 체계는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세밀한 그런 기술적인 면을 갖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에 계신 분들은 이제 우리 불과 40km, 평양 150km인데 그걸 갖다 하마스처럼 저렇게 불장난할 때 그걸 어떻게 막아요? 한 대 맞아야지 먼저. 그런데 그 앞에 장군님들이랑 뭐 해갖고 전부 다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계세요. 그 우리가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황 장군님께서 좀 대답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차동길 박사님 말씀하셨죠. 아주 전적으로 그 의견에 찬동합니다. 우리 장군들이 거기서 가만히 있어요? 들고 일어나서 9.19 군사합의 안 된다고 했어야죠, 미리. 그리고 땅굴도 지금 가자 지구는 500개인데 우리는 10,000개라고 해요. 뭐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돼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떻게 그 지금 뭐 물리적인 그런 휴전선을 갖고 우리가 막을 수 있겠나? 뭐 거기 뭐 음향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 예? 쟤네들 와서 지네 맞더라도 하겠다는데, 그리고 아까 그 군사력 비교했잖아요. 막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그거보다는 과학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사실은 뭐 아까 비슷한 질문 하셨는데 김현기 박사님한테 여쭤봅니다. 우리 9.19 오적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순번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뭐 여기 공개 장소라기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교수님이시니까 아마 분별력이 있으셔서 해주실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이요. 우리 여기 이렇게 다 모였는데 이렇게 그냥 가지 말고 9.19 합의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포기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 있는 앉아있는 분들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그 행동 지침을 몇 가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강영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원준 박사는 여기 자리까지 마련했는데 저 뒤에 숨어가지고 어려운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개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고요. 오늘은 이제 9.19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한 거고, 우리 김 박사님 이제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이어서 그 문제는 뭐 우리가 우선 이제 전쟁이 북한이나 절대국이 한국에 대해서 기습을 해온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쁜 여자를 스토커가 계속 따르면서 공격을 한다. 막을 수가 없어. 그거 어떻게 막아? 그렇게 막기 위해서 우리는 감시와 정찰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군대용어로 C4ISR이라는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어요.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이제 뭐 또 커맨드 컨트롤 이렇게 해서 4에다가 I 인텔리전스, 그다음 S는 서베일런스, 그다음에 리카니선스에서 C4ISR을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km에서 비행기가 못 떠. 육군에서 만약 전방에서 응급 환자가 생겨서 헬리콥터로 이송을 해야 되고 북한에 보고하고 해야 돼. 이게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합의를 하고 우선 홍장군님 그다음에 김교 순으로 김교 박사 순으로 대답하겠습니다. 그 질문하신 거는 제가 역순으로 좀 제가 대답드릴 사항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지막 질문하신 분은 과학적으로 해야 되느냐. 맞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주제가 9.19 군사합의가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거냐? 제대로 안 됐다면은 우리한테 어떤 피해가 있느냐? 그러면 이걸 한 사람은 어떤 죄를 범했느냐?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제가 제일 잘 대답을 드릴 것 같아서 얘기했는데, 우리 수준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선진국 6, 7이고, 군사력도 6, 7입니다. 지금 우리 군의 수준은 대단히 과학적입니다. 대단히 과학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주변에서 저한테 질문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마스 이 테러 집단이 이번에 쉽게 얘기하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기습을 수모했어요. 네. 이것은 뭘 뜻하느냐?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방심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장비와 무기체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운영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비롯한 정보기관은 세계 제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1, 2, 3, 4 뭐 중동 전쟁에서 다 위력을 발휘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만한 겁니다. 자만한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제일 염려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이건 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군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과연 우리 국민성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탁월하지도 않지만은 그런 DNA를 갖고 있느냐. 저는 전병이라고 봅니다. 반만년 역사에 우리가 900회에서 학자들에 따라서 1000회의 외침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5년 만에 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걸 대비해서 다음부터는 절대 당하지 않아야겠다? 없었어요. 가장 최근에도 임진왜란 때 그렇게 당하고 율곡이 선생이 다시는 당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만 양평수를 했는데 또 당파 싸움하고 정파 싸움하고 무능한 선조가 그냥 5년 허석을 보내다가 정유절은 또 받았던 겁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가 일제에 먹힌 것도 일본에 먹힌 것도 식민지가 된 것도 뭐 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미래를 대비해서 정말 이거는 해야겠구나, 이건 안 되겠구나, 용인을 알아야 됩니다. 국민의 수준이 정치인들의 수준을 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여기 특히 오신 분들은 아마 우리 정치 수준은 저는 3류도 아니라 4류다 봅니다. 예? 우리 기업이 지금, 여러분, 기업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3개, 4개만 되면요,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은 이 기업이 글로벌화 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상속세로, 예? 법인세로, 그러면 노조가 또 달라들어서, 제가 삼성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이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국민 의식이 제일 먼저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지금 절반 정도가 친북 내지는 종북 내지는 친북 내지는 반매예요. 이재명이 보십시오. 아무리 나쁜 더러운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재명이는요 결이 다릅니다. 문재인하고. 여러분, 저는 아까 제가 공업 정보를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됐을기에 망정이지, 이재명이한테 정권 들어서는 우리는 연방제를 해가지고 그냥 나갑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군이 과학적이에요. 세계 6위, 7위 수준의 군사력이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아까 여러분들 염려하시고 뭐 말씀하시는 쟤들이 밀고 들어오면 어떡하느냐, 뭐 갱도 어떡하느냐. 여러분, 그거는 전혀 여러분한테 속 시원히 말씀을 못 드리고 그렇지만, 여러분, 저거의 갱도 터널은, 여러분, 그게 70년대, 80년대까지는 북한의 강점이었지만 지금은 북한의 강점이 아닙니다. 약점입니다. 그리고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닫힌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보라는 것은 어느 한 가지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외에, 예? 한미 1공조 체제, 한미 동맹, 여러분, 미국과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정보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눈을 감기고 귀를 닫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여러분, 전쟁 양상이 6.25였다고 하면 전혀 다릅니다. 예?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은
우리 육군은 50대 50이에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체계가 형편없어요. 저는 50대 50으로 봅니다. 해군 70대 30으로 봅니다. 우리가 훨씬 막강해요. 공군 100대 0입니다. 100대 0. 여러분, 과학적으로 북한이 재래식 전쟁을 이기면 여러분 우리 6.25 때는 그냥 당했어요. 지금은 그런 기술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 눈과 귀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짧은 시간에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까 김현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기체계가 워낙 위력이 세니까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짧은 시간에 저는 2, 3년 안에 끝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0년, 40년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훨씬 강하고 우리가 하는데도 왜 북한에 질질 끌려가냐 이거죠. 그런 문제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 군대가 여러분 5.18 문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5.18에 참여는 안 했지만은 제가 공수부대에 가서 그 뒤에 다 확인했어요. 우리 5.18에 투입된 우리 공수부대가 그때 수준이 이미 술 먹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영내를 지나서 호다가 두 번째 왜 가만히 있느냐 윤석열 문재인이 왜 가만히 있느냐 여러분 저도 진짜 어떤 분들은 저한테 당신 군 출신들 많아 혁명해야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여러분 조진국 이상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이미 국민들 수준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자, 문재인 여러분 저도 정말 처형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을 기소해가지고 했다. 여러분 사법부에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법부, 언론 다 지금 빨갛게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 일반 국민들, 우리 일반 아까 여기 방위사령관 계시잖아요. 우리 방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의 위치에 있는 것을 다 알지도 못하고 정보를 알지 못하고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을 때 그때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제일 필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총선이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좌파 정권으로 교체되면 저는 망한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170석 가지고 검수완박법, 노랑봉투법 나라를 후퇴시키는 것을 저거 못대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놈들 지금 200석 가지고 나왔습니다. 200석은 저놈들이 처음 거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200석 진짜 요번에 200석이 아니라 저 친구들이 다수당이 되면은 윤석열 정부 아무것도 못하고 지납니다. 그리고 다음 정권 또 넘어갈 가능성입니다. 뭐 부정선거 다 이게 전혀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서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이제는 다시 북한에 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못한 나라에 왜 그 길을 바라봅니까? 그러면 가야 되죠. 저거 자식들은 전부 미국 보내가지고 유학가고 이런 진짜 간첩 주사파놈들은 우리가 강력하게 처벌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른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이 포럼 이거 여러분 보십시오. 신문 방송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우리가 우리 옆에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북방대학교 김충익 교수님 질문한 거는 저도 이게 반란죄고 간첩죄고 여적죄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국회나 언론이나 노조나 사법부 이런 데에 대한 저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황 장군님이 너무 아주 잘 말씀해 주셨다고 답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여기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데 제가 이거 할 때 소령, 대위, 중위, 전방들 다 이거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그렇게 작성한 겁니다. 가장 제가 군사적으로 권위 있게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분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좋은 말씀 하시는데 걱정해야 되고 초래하기도 해야 됩니다. 비대식은 모르지만 눈 다 가리고 전술에 눈 때리거나 화생무기는 맞죠? 전략핵을 못 쓰는 거지 일본의 전술핵이나 화생무기는 걔네들이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게 설마 전혀 그냥 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무기가 조잡해도 사람 몸으로 와서 도착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인명을 중시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이거 제가 볼 때는 조금 있다가 연평도에 와가지고 천안함 같은 거나 연평도 포격도 받아서 쫄쫄맬 거예요. 제대로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고 대비해야 되고요. 조희상 목사님 너무 좋은 질문 하셨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5개월 정도 준비했더라고요. 졸속으로. 그리고 이 군에서 잘 검토 관계를 거친 게 아니라 위에서 청와대에서 일부 하고 저도 그날 알았어요. 평양에서 발표하는 날. 저 TV 보고. 그리고 이제 이 문서의 굳이 성격을 보면은 이게 국제법의 조촉을 받는 거나 국내법의 조촉을 받는 그런 조약이나 이런 문서가 아니고 쉽게 표현하면은 신사협정이에요. 그게 안 지켜도 돼요, 우리도. 그리고 뭐 이거 방법은 그냥 우리도 감시하면 돼요. 쟤들도 막 쏘는데 우리 그냥 감시하고 그냥 너 이제 죽었어? 우리 파괴할게. 그렇게 해서 방법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도 감시하고 쏘는 거 같이 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눈으로 그거 있잖아요. 얘는 이거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6.25 때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김일성 마음을 바꿔가지고 수안보에서 북한군을 그냥 부산으로만 가도록 공격하고 대구 하양으로 뒤로 와서 피해가 잘 된 것처럼 우리가 제가 볼 때 이 자세한 여기 부속합의서 부록부분 더 기가 막힌 게 많은데 저도 이걸 준비하느라고 알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는 몰랐어요. 군사 전문가라는 저도 몰랐고 우리 김강현 교수님 너무 진솔하고 고마운데 제 얘기 듣고서 이럴 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20km 못 보는데 지금 40km 못 보는 거잖아요. 70km 못 보고 이런 일을 해놓고 하면 금방 옵니다. 제가 사실 너무 걱정됩니다. 이순신 장관도 지하에서 아마 한숨을 쉴 것 같아요. 누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그래서 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세력이 강해가지고 저들이 발붙이기 못하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이런 사람들이 우리 땅에서 발언을 못하고 저기 하지 사법부고 어디고 저 방송에 못 나가는 줄 알아요? 적폐세력 측에서 못 나가요.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제가 저 판문점 회담할 때 1년이나 1년 반, 늦어도 2년 안에 10월라는 게 밝혀질 거다. 왜? 스탈린은 크루시초프나 이런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격하운동을 했는데 김정은이 어떻게 아버지, 할아버지 격하운동하냐. 지금 쉬워하는 거다.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얘들한테 폭탄 맞아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질문을 너무 잘해주신 거 보니까 질문을 잘해주신 거 보니까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시간이 많으면은 한번 답을 들어보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에는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냥 행동도 단기적 행동, 중기적, 장기적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단발성의 행동을 말씀하시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큰 대전략, 중간 전략, 소전략 이렇게 하듯이 저는 이제 보수층의 어떤 그동안 이제 말없이 이렇게 지켜보고 어지간하면 그냥 참고 그랬던 게 보수였는데 보수층의 결집을 위한 어떤 역량을 강화한다고 그럴까요? 중지를 모은다고 할까? 이런 포럼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이제
단기적, 장기적, 중기적인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그걸로만 그쳐서는 안 되죠. 국가에서 정치를 제대로 대응을 하도록 군사적 대응을 제대로 잘하도록 이 군사 전문가도 동원해서 하고 정치외교적으로도 대응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전문가들 들어도 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과학기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학기술적 대응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 보수층에서 이제 그 브레인들을 갖다 동원해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정치인들이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회가 변화해질 걸로 봅니다. 단순한 서명운동을 해서 거기에 그거 없애는데 막 신을 빼고 북한은 그냥 뒤에서 휘파람 불고 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에너지를 그런 쪽으로 소비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포괄안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다각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뭐 표현하기가 그래서 이제 민간군 산하견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보수층 결집도 꾀하고 또 특히 안보 또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이런 노력이 지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자유라고 하는 거나 평화라는 것은 지킬 수 없을 때는 그건 뭐 무모하고 아까 곤충 비유까지 하셨습니다만 저도 공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우리 김우진 박사님이 저한테 옛날 일사오적처럼 오적이 누구냐?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좌파가 약 20%, 1,000만 명, 우리 적극 우파가 1,000만 명, 3,000만 명이 좀 유동적이에요. 우리의 적은 1,000만 명 좌파입니다. 오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합을 해서 또 이제 우파 쪽으로 많은 사람을 끄집어들이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는 발표 및 토론자들이 좋은 내용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좌파들이 주장하는 우리끼리의 포기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포기를 안 돼요.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변국이 너무 강해요. 지정학적으로. 그래서 한미동맹으로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하나는 중요한 국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당부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 역사가인 에드워드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적으로 보면 역사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공통선이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9.19 합의뿐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역사는 어떻게 고쳐야 돼요. 안 고치면 바로 가까운 장래에 비극이 옵니다. 아까 제가 1938년 문일 협정을 했죠. 6개월 평화 다음에 1차 대전이 왔어요. 그걸 모르고 그냥 종이 하나 가지고 평화. 여기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로마 시대 때부터 평화를 원하거든 뭘 준비해라? 전쟁을 준비해라. 그게 에게티우스의 말입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그래 온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럼 혹자는 군사합의 파기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국가를 지키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국가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나라로 하려면 싸울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원래 군대나 무기 체계는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정도 준비되어 있으니 나를 그거 해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면 된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훌륭한 발표 또 아주 거기에 현명한 토론을 해주시고 건 3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시고 경생해 주신 청주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미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